One.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and welcome to the first sessions of Microbiome Research Track on day one of the ABJ Genetic Tool Solutions 2020. My name is Janice Kaur, and I'm your moderator for these sessions. In these sessions, we will be hearing about microbiome research using ion torrent NGS solutions and capillary electrophoresis. First, we would like to hear from Dr. Koon Jun Park, who is the lead product specialist at Thermo Fisher Scientific in Korea. He has developed expertise in NGS and bioinformatics over 15 years of experience with genetic analysis technology, including past 10 years with ion torrent and a blood biosystem product at Thermo Fisher Scientific. Today, he will be talking to us about the applications of ion torrent NGS technology in the field of microbiome research and some recent publication about it. His presentation will be in Korean, with English caption made available. If there's any question during the presentations, we encourage you to submit them in the Q&A box. Our speaker will address your questions following his presentatio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r. Park. 안녕하세요. Thermo Fisher Scientific 코리아의 박근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가상의 행사이지만 그만큼 더 손쉽게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아이온 토렌트 NGS 기반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과 또한 기존 16S 마이크로바이옴 시퀀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장내 미생물 분석을 포함해서 일종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비즈니스의 황금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더 사이언티스트 매거진 바로 최신 6월호에서는 그림처럼 그런 표지도 나왔었고요. 신생아 장내 미생물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서울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인데 7월부터 환자분들에게 장내 미생물 검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사진의 타임지 기사처럼 일반인들이 보는 잡지에서 굉장히 많이 뉴스 등에서 장내 미생물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지 등의 그런 기사나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온 토렌트 고객분들은 크게 3가지 종류의 메타지놈 시퀀싱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2가지 실험 방법과 2가지 분석 방법의 조합인데 가장 이는 모든 NGS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6S 라이보소말 RNA 유전자의 베리어블 영역 중에서 하나나 2개를 선택해서 커스텀 프라임을 사용해서 시퀀싱 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시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2번째 방법은 똑같이 실험한 다음에 아이온 토렌트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아이온 리포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 커스텀 프라이머 정보를 넣으시면은 메타지노믹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아예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아이온 16에서 메타지노믹스 키트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시고 아이온 리포터에서 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하시는 겁니다. 이 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9개 베리어블 리전 중에서 7개 부분의 정보를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온 메타지노믹스 키트에 대한 그런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9개 베리어블 영역 중에서 7개를 타겟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리포터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셀버 시퀀싱에서 미생물 동정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스틱 ID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16S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린진스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깨끗하게 큐레이션한
2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이온 리포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베리어블 영역을 시퀀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 논문에 나온 것처럼 베리어블 영역마다 잘 증폭되는 박테리아 종류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모든 16S 여러 다양한 샘플의 분석을 위한 완벽한 하나의 베리어블 영역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자들은 이제 다양한 베리어블 영역의 조합을 사용한 통합적인 분석을 권장했는데요. 그러한 분석을 할 경우 서머피시아의 이 아이온 16S 아이온 메타지노스 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큰 어려움 없이 7개 베리어블 영역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이온 리포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테이블 같은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파이 차트로 가시화시켜서 또 이 파이 차트 상에서 검색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임 소프트웨어에 샘플 내 종 다양성을 분석하는 알파 다이버시티 분석과 그 다음에 샘플 간의 종 다양성 분석을 비교하는 베타 다이버시티 분석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동적으로 다 나오게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가시화된 왼쪽이 알파 다이버시티, 오른쪽이 베타 다이버시티 분석 예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분석 결과를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OTU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엑셀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이렇게 옮기시면은 엑셀 창에서 이렇게 쭉 펼쳐진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온 리포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일부 사례와 그 다음에 엑셀을 사용해서 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화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16S 키트, 메타지노미스 키트와 그 다음에 아이온 리포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논문들 몇 개를 조금 간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인도에서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비뇨기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변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신장이식 수술 환자들에 대해서 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유산균을 일정 기간 섭취하면서 장내 미생물 변화를 본 논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테마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양계장 종류별로 계란 껍질의 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봤다든가 아니면은 사료 같은 거에 프로바이오틱스나 항생제를 포함시키면은 맹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어떤 식으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다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 샘플에 대해서 즉 폐 마이크로바이옴을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 대상으로 봤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건데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대장암에 끼치는 영향을 마우스 모델에서 봤다든가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헬리코박터 탐색을 할 때 이 16S 진 시퀀싱이 굉장히 민감한 방법이더라라는 것을 밝힌 논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논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법의학에서 이제 사용됐었던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밀수품의 대리석 석상 표면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서 그 석상들이 어떠한 곳을 거쳐서 어떠한 것들에 보관되었었는지를 추정하는 일종의 과거로의 시간 여행과 같은 것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도 보시는 것처럼 시간 여행 이야기라고 붙었고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차세대 DNA 분석 사례로 포렌식 매거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16S 메타지노미스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통 많이 하시는 그냥 커스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시퀀싱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리전 5번과 6번이죠. 그래서 위암 환자와 만성 위염 환자가 위장세균총이 다르더라라는 것을 본 사례이고요. 아래 논문 같은 경우에는 16X 라이보소멀 RNA의 베리어블 리전 4에 대해서 시퀀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온 트렌트와 다른 회사, NGS 장비,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또 메타지놈 분석 소프트웨어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특히 여기서는 그 유제품에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9개 박테리아의 비율을 분석할 때는 어떤 조합의 방식이 가장 좋을지를 살펴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UC 데이비스의 논문에서의 최종 결과는 일단은 아이언 트렌트 시퀀싱을 하면서 그린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다트라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가 가장 좋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16S 메타지놈 시퀀싱은 상당히 NGS 중에서는 저렴하게 또 빨리 되도록 상당히 쉽게 그리고 거의 SWC된 그런 인포메틱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6S만을 보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종 수준에서 명확하게 분류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아예 거기에 샘플에 존재하는 모든 지노믹,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와서 시퀀싱을 하는 그런 샷건 방식도 하고 계시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종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스트레인 수준까지도 굉장히 고해상도로 분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든가 펀자이 같은 거에 메타지놈도 같이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박테리아 하더라도 16S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져오니까요. 다양한 어떤 유전자의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한 펑셔널 프로파일링도 가능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험이 어렵고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고요. 일단은 샷건 시퀀싱의 사례를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사이언스의 표지로 나왔던 건데요. 거트 마이크로브스하고 이제 캔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이제 3개의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암의 면역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과 잘 되지 않는 환자분들 2개의 그룹에서 알고 봤더니 장내미생물 분포가 상당히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면역 치료도 잘 되지 않을 정도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장내미생물이 그러한 결과였던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었던 거죠. 연관성 분석 중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인간과 마우스를 연결시킨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내미생물을 마우스에게다가 FMT라고 하죠. 분변 이식을 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장내미생물의 차이만으로도 마우스에서 면역 시스템의 면역세포의 활성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가 이렇게 암과 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장내미생물이 그러한 사례들이 멜라노마라든가 아니면은 런캔서, 키드니 캔서 등에서 나왔었고요. 이 가운데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트렌트 시퀀싱을 해서 아이언 트렌트 장비에서 이제 샷건 시퀀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샘플당 20 밀리언 리드 이상의 좀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분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16S 라이보소멀 RNA 시퀀싱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작은 NGS 장비를 쓰고 그 다음에 샷건 메타지놈 시퀀싱을 할 때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형 NGS 장비를 쓰거나 하는데 아이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스튜디오 S5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집적도가 다른 5가지 종류의 칩이 있으니까요. 16S는 작은 용량의 칩, 530 칩까지 써서 보통 시퀀싱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샷건 메타지놈 시퀀싱을 하시게 되면은 540이나 550 같은 큰 용량의 칩을 써서 시퀀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들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바꿀 필요 없이 칩만을 바꿔가지고 16S와 샷건 2개 메타지놈 시퀀싱 전체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샷건 시퀀싱은 여러 가지 더 많은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험이나 인포메틱스 분석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S에서 샷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넘어가는 것은 좀 큰 허들이 있다, 높은 허들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 성업PC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샷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시퀀싱이 되지만
특히 헬스 리서치 관련되어 있는 박테리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종 수준에서 그 박테리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더 광범위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16S의 해상도를 좀 더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인포메틱스 파이프라인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키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아이언 앰플리식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리서치 키트고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두 개의 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풀은 캔서라든가 아니면 이뮤놀로지 아니면 소화관의 질환 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내미생물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73개의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 박테리아의 종 수준에서 특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전 정보를 타겟으로 한 230개의 앰플리콘으로 구성된 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은 16S 시퀀싱을 하는데 9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 중에서 8개를 커버하게끔 프라이머 페어가 디자인되어 있어서 기존의 16S 시퀀싱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6S 메타지놈 시퀀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79개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어떤 타겟인지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온콜로지 쪽에 이뮤노 온콜로지라든가 캔서 리서치에 관련돼서 중요한 장내 미생물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장질환이라든가 감이성 대장증후군, 소화지방 변증 등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들 종, 그 다음에 오토이뮨 관련돼서 전신홍반 루푸스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그런 장내 미생물들이 타깃으로 잡혀져 있어서 이러한 미생물들의, 이러한 박테리아들의 종 수준에서의 유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연구나 어떤 연구나 분석 같은 게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의 타깃된 박테리아들의 여러 가지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여러 리뷰 논문 같은 것들 저희가 참조한 논문들의 일부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리뷰라든가 연구 결과들이 이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언 프렌트는 NGS 장비에 기본 서버가 연결되어 있죠. 그 기본 서버에 이 키트 전용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18가지 파라미터 세팅을 참조하면서 플러그인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테리아의 종을 탐색하는데 매핑된 리드수라든가 아니면 16S 분석에 활용된 그런 리드수, 전체적인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샘플별로 16S 분석 결과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간단한 테이블 같은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리포터의 전용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번에 새로 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메타지노믹스 분석하는 데 사용됐었던 마이크로스틱 아이디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그린진스 데이터베이스 외에 추가로 세 번째로 이번에는 실바의 스몰 서브 유니트 데이터베이스 최신 버전도 여기에 탑재가 돼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임2의 분석 기능이 여기 또 와서 다이버시티 분석 기능이 와서 세 가지 종류의 매트릭스를 사용한 알파 다이버시티 분석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사용한 베타 다이버시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시화 기능도 이번에 아이온 리포터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6S 시퀀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제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위가 지금 막 소개해드린 아이언 앰플리식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리서치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6S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메타지놈 분석을 원하시는 경우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키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16S 메타지노믹스 키트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그 키트입니다. 그래서 7개 베리어블 리전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가 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이온 엠프리식 판박테리알 커뮤니티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엠프리식.com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16S rRNA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로 364개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 내성 균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슈퍼박테리아가 될 수 있는 21개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종 수준에서 샘플 내에 그 박테리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이머 페어가 다 포함된 그렇게 설계된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메디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샘플 등에 관해서 광범위한 활용이 분석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6에서 메타제네시스 키트가 있어서 9개 중에서 7개 베리어블리션을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키트나 아니면은 16에서 커스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시퀀싱 하시는 거 양쪽 모두 아이온 리포터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위해서 샷건 메타지놈 시퀀싱을 최근에 또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샷건 시퀀싱을 포함해가지고 아이온 프렌트에서는 작은 용량의 칩과 큰 용량의 칩을 사용해서 16S 샷건 모두를 커버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샷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술적인, 비용적인 그런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이온 엠프리식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리서치 키트가 나와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6S 메타지놈 시퀀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이라든가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또 메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 Park, for the excellent talk. There are several questions coming through. So the first question we have, may I know whether there is an English version which you have answered? So Dr. Park,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coverage that we are looking at when we are using these 16S metagenomics panels? No, that answer is about this presentation. Actually, we are not using the concept of coverage for this panel. It's a little bit different kind of NG sequencing for general targeted sequencing. Okay. Is there any plan from Thermo Fisher to deploy or to convert these panels for clinical diagnostic space in future? Well, actually, some clinical customers also interested in this panel, and we'll see the situation. We are going to check the situation. Okay, thank you. And the last questions I have is, what are the turnaround time that we are looking at from sample to result? It depends on the method, but usually it takes about 2 or 3 days from sample to answer. Okay. And I think there are some questions Dr. Park has answered in the chat box. But let me read it through. It will be helpful if you please elaborate how 16S ribosomal sequencing is done. And Dr. Park has actually answered, actually, S sequencing is the same with all of NGS, Ion Torrents, and others, and that is a kind of amplicon sequencing.
And thank you again, Dr. Park, for the excellent talks. Thank you. And I noticed some chat questions, so I'm answering the chat question. Okay? Sure. Thank you, Dr. Park. So next, we would like to hear from Kamlesh Jangid, who is the Associate Chief Editor for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at National Center for Cell Science in India. Today, he will be talking to us about studying long-term microbial community for different ecosystems using Sanger sequencing. If there's any question arise during the presentation, we encourage you to submit them in the Q&A box. Our speaker will address your questions following his presentation. Welcome, Dr. Jangid. I will pass the presentation to you.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Arvind, for that introduction, and thank you, Thermo Fisher, for inviting me to share my academic passion with this excellent audience. I'm really happy to be here, and we'll proceed with the talk. The title of my talk is Understanding Long-Term Microbial Community Development Using Capillary Electrophoresis. Capillary electrophoresis has been in my life since about 2001. When I joined for PhD, and I've been using this technology for over 20 years now to do my research. We've started with the single capillary applied biosystems CE system, and now we are working with 96 capillary sequencers at our place, especially the ABI 3730XL. The topic that I'm presenting today actually covers the work that was contributed by these three co-conspirators, as I call them. Barney Whitman from University of Georgia, Mark Williams from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at that time, and now he's at Virginia Tech, and Professor David Coleman at University of Georgia again. So without the efforts of these three individuals, I would not have completed this work. So a big, thanks to them. Moving on, I've divided my talk into 4 sections. I'll be introducing the audience for the terms of succession, chronosequence, and what this topic is all about. Then I'm going to cover the experimental strategy using the capillary electrophoresis, especially the clone library approach. And then I'm going to share some results of microbial community succession that we have studied over the past 2 decades during soil pedogenesis, which is the soil development that is a natural succession, and then how communities develop when disturbance or restoration happens. And finally, we'll be covering some summary of whatever we've gone through. So with that brief introduction, let's move on. Now, primary succession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the relevance with the plant communities for more than a century, and the patterns of changes in plant community composition are actually used for the restoration of ecosystems, which is a major part of restoration ecology. And just to give you a brief, typically when an ecosystem is established, there's a bare rock that is exposed, and which are typically colonized by pioneer species called mosses. And when the mosses develop, they decompose and they create a layer of topsoil on which grasses that grow, they displace the pioneer species. And eventually we have more soil nutrients that allow the growth of shrub growth, and increase in soil depth also allows the growth of trees. And this is a climax community, which is typically we see in terms of above ground community succession. Now, there is a state when this climax community is, disturbed or destroyed because of some natural events or human events like forest fires and all that stuff.
And because of which, what happens is the biota or the above ground community is completely removed, but the soil remains. And it is the soil that actually allows the fast-growing shrubs to come back again, and eventually the climax community is re-established. Now, there's a main point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here, is the biota is completely removed, but the soil remains. And it is the soil that is the key component that allows the secondary succession to happen. And what happens in this soil is something very, very unique. And I term it as the plant microbe soil interaction, or a tripartite interaction, where actually the plants contribute a substantial amount of, health into the system. And so the plants release exudates into the soil, which are then used by the microbial life. And it also decomposes into organic litter, which is then converted into soil. In terms, the microbes actually have some direct mechanisms to help the plants grow, and also they metabolize some of the nutrients through geochemical cycles, and they allow the soil to get replenished. And the soil plays its role by allowing nutrients to both the plants and microbes. So this is the main component, but the main interaction. But amongst these interactions, the major component that we are more interested in studying is the soil life, or what we call as the microbes. And just to give you a brief about the exorbitant amount or the enormous amount of diversity that exists, it's basically 1 gram of soil contains about 10 to the power 9 bacteria that account for roughly 6,000 to 50,000 bacterial species and containing about 200-meter hyphal of fungi, which is as good as, double the field of a football. Now, in terms of the total diversity, we have about 10 to the power 30 prokaryotes. They have about 25% annual turnover and account for 60 to 100% of plant carbon. Now imagine this, that you can see a tree and you appreciate the amount of oxygen it recycles for the human life to sustain. But the amount of invisible microbial life is as good as that tree that is standing in front of you. And that's the microbial life that we are interested in. So in my opinion, the soil microbes are critical to an ecosystem, and that's what we are interested in studying. So what happens is the microbial biomass increases with succession. So if you plot a graph with time since restoration of a particular ecosystem and you plot the microbial biomass on the y-axis, you would see that the microbial biomass increases up to a certain stage and then sort of becomes steady. This is what you would typically expect because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lants, microbes, and the soil that they thrive in. Now, experimentally, this has also been proven by Crayston back in 2004, where you can see the total phospholipid fatty acids, the fungal phospholipid fatty acids, the bacterial component, and as well as the ratio between the fungal and bacterial PLFA. They tend to increase as the restoration time increases, and that's what is happening there. So what happens when an ecosystem is disturbed is what is more interesting to us. So this is a state at which a regular ecosystem functions. And, there is a wobbly state where it's kind of steady, but there is an upside, downside, but overall the system is steady. As soon as a disturbance is applied to the ecosystem, there is a drop in the ecosystem funct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ecosystem drastically drops until the disturbance is ended. And what happens is after that, the ecosystem requires a certain restoration time during which there is typically no activity. It sort of adapts to the end of the disturbance. And after that, it sort of rejuvenates or moves towards the recovery, where there's a full recovery or there's an incomplete recovery. Typically, the scenario that we have seen is the incomplete recovery of a disturbed ecosystem. And that's what is very interesting to see, whether an ecosystem can actually recover to its original state until the end or not. So that's what we are more interested in.
So if you see microbes and you have a sort of a restoration chronosequence where you have the raw substrate turning into a pioneer or an immature system, moving to the late grassland, then a scrub, and then finally a forest, you would see that the fungal and bacterial ratio of the biomass actually tends to, shows a normal curve. And the difference that happens is that initially the bacterial component is at dominance, but during the mid-succession state, that is the grassland state, you have a very high dominance of the fungal hyphae. And with the dominance of the fungal hyphae, what happens is the fungal hyphae blocks the exudates from the plants to get into the bulk soil, which then reduces the amount of the bacterial proportion. And that's why this, normal distribution curve is typically seen. So what happens at the end is each of these states of late grassland, scrub, and forest, they have a unique community which can actually be used as indicators of that system or indicators of the state of succession in which the ecosystem could be. All right. So what we use is we use the 16S clone library approach, where we actually collect soil samples. We isolate the total genomic DNA from the microbial portion. We do a low cycle PCR. This is to ensure that there is no chimera formation or anything. So instead of typically using 30-35 cycles, our libraries are typically prepared at 18 cycles. Once these libraries are prepared, we do the cloning. And after cloning, we select the clones, we put them in a 96-well plate, and then we eventually put them on an ABI 3730XL system, which has been with us for almost a decade now. And we are using this system to eventually study the 16S ribosomal RNA of the bacterial component and the archaeal component as well. And for ITS, which is an indicator for fungi, we use that. So eventually what we have collected is we have 3 field stations at 3 different sites. We have 7 treatments in each condition. We have 3 replicates for each condition. And the samples are collected twice a year in 2 separate seasons, resulting into 97 clones per sample. So totally we have collected about 12,000 clone sequences, and the data that I'm presenting is basically based on 12,000 clone sequences. And the ABI 3730XL system has been very useful in giving us these clones. We've manually checked each individual sequence. We've submitted them in databases, and there has been no queries on that. So what I'm going to take you through is the soil community development, the microbial community succession during the soil development. That is the natural process. So the study site here is the Altamaha Dunes in Georgia, USA. Now in this picture on the left side, you will see a black wavy line, which is the Altamaha River. And alongside on the upper pyramid or upper right side, you will see wavy regions of hazed image. That is the actual sand dunes that have been formed over, a couple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 right side image is the actual image where you can see the dunes being formed with the veget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Now, these dunes are naturally formed with the air deposit, with the soil deposited by the air. And when we studied the sites, we selected 5 dunes from this Altamaha dunes. They represented 5,000, 16,000, 38,000, 45,000, and 77,000 years old dunes. And you can clearly see that as the soil dune age increases, there is an increase in the bacterial diversity. Alongside the increase in the bacterial diversity, what we wanted to know was that how different these communities are. So what we thought was that the oldest soil is something from which the new soils or the new communities have originated. So we considered the community from the 77,000-year-old soils to be identical to itself. So it will share 100% of the members with its own community.
And then we compared all of these other soils or the microbial community from these soils using the 16S ribosomal RNA sequences to that 77,000-old soil. And you can see that the youngest soil, which is the 5,000-year-old, is only about 20% similar to the oldest soil.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lear that the intermediate soils have some different community, and what it makes us believe is that there is a transition of the oldest soil towards the youngest soil, or vice versa. The youngest soil shares only a smaller portion as compared to the oldest soil. And that's what makes us believe that there is a continuous maintenance or overlap between the communities, but only to a smaller extent. And there is a replacement or turnover during the ecosystem development. So basically, in a nutshell, what we can show is that if you have the oldest soil that shares a single community, as time passes or the soils become more developed or younger soils, you have a shift in the community structure, and you eventually see communities that are sharing only a smaller portion with the oldest soil. And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at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oldest community, which is the microbial community 1 here. And then there is a replacement by community members 2, 3, and 4 as time passes. So overall, succession in the natural state is a structured process. And that's what is very interesting. But then what happens during disturbance is something that we were interested in. So we studied the J. Phil Campbell Research Station, and we had a cropland, a pasture, and a forest at these sites. The cropland was very, very unique in the sense it had the highest degree of intervention. The pasture had the middle degree of intervention, and the forest was completely undisturbed. And it was surprising that the pasture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diversity, whereas the forest and the cropland showed sort of similar degree of diversity. So this is very similar to what plants do, and plants also show a very high diversity in the intermediate disturbance or intermittent disturbance stages, whereas the plant diversity is much lower in sort of undisturbed ecosystems or highly disturbed ecosystems. This sort of indicates the stability of an ecosystem, and that's what we showed with the microbial community as well. When you look at the actual composition, you will see that the forest is very, very different from the pasture and cropland. And if you specifically look at the gamma proteobacteria, which is the second from the bottom, you will see that as the disturbance is increasing, the disturbance is reducing, the gamma proteobacteria reduce in their numbers. That means they require components to be available to them rapidly. And what happens with cropland is that there is continuous mixing of soil when plowing happens, and because of which the gamma proteobacteria are sort of resilient to this disturbance, and that's why they are high in numbers there. Whereas the other organisms are resilient to sort of a steady state, and as soon as that ecosystem is disturbed, their numbers drop down. And when you see the phospholipid fatty acid profiles, you see that the forest is very, very different, followed by the pasture and the cropland. And we also had an inorganic fertilizer and a poultry litter treatment, and this is what the fertilizer sort of looks like. So it is a clear indication that microbial communities mimic the disturbance intensity. So after disturbance, when disturbance is removed, do the communities actually revert back to the original state? And that's what I am discussing now with the restoration regime. And for this, we studied the Konza Prairie Biological Station in Kansas. And what we've studied here is soils in the native prairie, which is the most native state, the agricultural field, which is the cropland, which is the most recently disturbed. There is a 1998 grassland restoration, which is roughly about 7 years when we collected the samples. And the 1978 restoration is grassland that was, in restoration for 27 years. And for all practical purposes, literature suggests that older soils take about 75 years to revert back to a steady state,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microbial component has restored. So for the calculation purposes, we've considered that the native prairie is 75 years old. And this indicates the time since last disturbance. Now, when we study the the microbial portion, we see that there is a continuous transition from cropland to 7 years to 27 years and to 75 years. And that's quite unique because it clearly shows a transition of the communities from sort of the youngest to the oldest. And that's what the clear transition is. But the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s that even after 7 years of restoration, the communities are very similar to cropland. So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communities take a long time to at least get out of the effect of disturbance. Now, when we looked at the individual components or the individual clone species that we were able to obtain from the sequence data, there were certain members that were equally abundant across all the restoration times. There were certain that decreased with age. There were others that increased with age, which sort of indicated the migration from other, nearby ecosystems, because soil communities are extremely dynamic. They are not, in a steady state all the time. Then there was these, unique communities that were highly abundant in the mid stages of restoration. And this is what we are interested in. We are now studying them in details. And we'll believe that these are the communities that help an ecosystem to move towards a certain trajectory of restoration. And then there are communities that represent the pioneer or the climax community because they are absent from the mid ages. So overall, what we have seen that is microbial communities act as indicators of the state of the ecosystem in reference to the target site. And then there ar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 restoration by overcoming certain biotic barriers. By adding these microbial communities which are only present in the middle stages, we can add these communities and we can study them. So what we believe is that the absence of desirable components and the presence of undesirables are the biotic barriers that we have to get rid of by applying these communities. So in nutshell, what we feel is that to achieve from the raw substrate to the eventual substrate, we can apply these mid-succession communities to a particular disturbed ecosystem, and we can achieve a shortcut to restore the communities to the late grassland, scrub, or forest. So eventually, we can reduce the time of intervention to restore a system back to its native state or back to a certain desired state, and we are now experimentally validating it in the field. So these are the exercises that we are doing, and all of this, study was not possible without the funding support from University of Georgi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 USDA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 the India SERB, and the Department of Biotechnology. And I thank you with this, and I'll be happy to take some questions.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my lab at microbiallab.org or visit the NCCS NCMR website at this addres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r. Jangid, for the excellent talk. We will now move into the live Q&A portions for the presentations. As a reminder, please submit your questions via the Q&A box. There are several questions coming through. So the first questions I have for Dr. Jangid. In view of the availability of the NGS, any specific reason why this is not the approach used for this study?
Hi, Dr. Jangit, are you still there? Yeah, now I'm able to connect. Okay, great. Yeah. So the first question Sorry. we have from the user was, in view of the availability of the NGS, any specific reason why this is not the approach used for this study? So what has happened is when we started doing these studies, only the Sanger sequencing technology was available. But over a period, the NGS is now available, and most of our studies in the recent past have been conducted on the NGS platform, especially the Ion Torrent. And what we are studying now is sites such as the we have a meteorite impact crater site close by. It's about 8 hours drive, and we are studying the community succession because it's a pristine site. And the reason why this has happened is NGS has allowed us to extensively study the communities at a much larger depth. And what has happened is we've been able to study the communities in a greater detail, and with more amount of data that's given by NGS, we've also been able to study their functional component based on the imputed metagenomics. It's not NGS is not being used, but I wanted to focus more on the capillary electrophoresis because not everybody has access to NGS, but at the same time, capillary electrophoresis can also allow you to study communities, and we've developed a software called KSHAF, and that software is able to extrapolate the differences that have been observed from 100 sequences, and these conclusions match the observations that have been drawn from maybe a couple of thousand sequences. So the statistical part in the software is pretty good nowadays. Thank you, Dr. Jangit, for the detailed explanation on this. And the second question we have is there any plan to perform the similar study on mangrove area or swamp area? Yeah, we've collaborated with a couple of our colleagues down south. We have set up collaborations where we are now studying mangrove soils. There is a little bit of experimental difficulty there because isolating DNA from mangrove soils is quite difficult. And so we are now standardizing the protocol for DNA extraction, and hopefully we'll be having some data soon. Thank you. And the third question we have is, based on your current study, what was the ratio of the fungal and microbiome community that you have observed in your recent study? Yeah, so what we've observed is when an ecosystem is more stable, the fungal ratios the fungal to bacterial ratios are much, much higher. So for forested sites or sites that have been very, very, old, so like the forests typically show around 0.35 to about 0.4 ratio, whereas the disturbed sites such as the cropland and the pastures are much lower at about 0.2 and 0.3. But if you look at the sand dunes, which are roughly about 77,000 years old, the sand dunes show a ratio of as high as 4. So that's almost like 10-fold difference compared to a regular forest as compared to a site that has been completely undisturbed for a couple of thousands of years. So that's what we are now investigating, like why these ratios happen and what are the major components of the fungal community that establish over a long term. Great. Thank you for the answer, Dr. Jangit. My pleasure. Thank you all for the questions and speaker for the time to be here today. As a reminder, all questions that were submitted and were not answered today by our speaker will be addressed via email. This ends the microbiome research sessions for day 1. We will now take a 15-minute break before we start the session in other track.
So you will have a coffee and visit our booth, learn about our very exciting promotion that is made available to you, where you can answer questions to our Thermo Fisher representatives. Please also participate in the scavenger hunting games. Look for our icons in the environment to win prize. There will be a pop-up survey appearing in a minute. Please help us to complete the survey. And thank you, and speak to you again in 15 minutes.